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원영 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친부와 계모가 이렇게 학대하고 결국 죽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죠. 이번에 적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거는 뭐 당연히 돼야 될 사안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락스를 뿌리고 그 추운 화장실에다가 3개월 동안 가둬뒀다면 또 찬물을 뿌리고 그랬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예견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 거고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 아버지라면 자식을 돌볼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저는 이 아버지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본인이 화장실에 아이를 가둬놓고 그 화장실은 지속적으로 3개월 동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을 쓰고 드나들면서 자기 자식이 그 벗겨진 채로 떨면서 있는 걸 보면서도 아버지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의율하는 건데요. 더 의율할 수 있다면 뭐 이거보다 더 큰 죄로라도 아버지를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여기에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학대 부분 같은 경우 친부가 늘 주장했던 것은 계모가 학대하고 자기는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화장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락거리면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씻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1차 이제 부검 그 외견 소견만 봐도요. 이제 저체온증하고 그다음에 영양실조 아사 상태예요. 하루에 한 끼 정도. 그리고 부검을 해보니까 위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굶겼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내용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라든지 이 몸에서 석회화 현상. 석회화 현상이면 라카를 뿌려가지고 세포가 죽은 겁니다. 이런 게 드러났는데 그런 정도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그거를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이 신원영 군이 죽은 이후에 한 행동입니다. 보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처벌이 될까요? 처벌은 뭐 이제 법에 뭐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법원에서 판사는 나름대로의 재량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뭐 한 10여일간 둘둘 싸가지고 베란다에 방치한 다음에 사체를 그 이후에 뭐 아이가 곧 입학시킬 것처럼 책가방 신발 주머니 사고 그다음에 뭐 자기들끼리 문자 주고받으면서 뭐 밥 먹었냐 뭐 원영이는 칼국수 먹었다 뭐 등등 이런 그 거짓말 문자 주고받고요. 블랙박스에 뭐 남이섬 좀 찍어봐 원영이 잘 있겠지 강원도에 보낸 것처럼 뭐 또 뭐 회사도 휴가 내갖고 원영이 찾으러 간다고 나갔다고 그래요. 이런 아주 교활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아이는 살해해가지고 방치해놓고. 이거는 분명히 그 재판정에서 판사의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5년 이상 무기거든요. 사형 무기거든요. 이 죄명이. 그러니까 아마 최대한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이 짰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은폐를 해보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모순된 부분이 드러나서 결국 발각이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이런 단서가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걸린 거는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초콜릿 사고 막걸리 사고 뭐 한 그 날짜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산소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을 샀잖아요. 초콜릿을 산 거는 아마 그 계모가 먹으려고 산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치 않게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그 장례를 치면서 초콜릿 갖다 놓으려고 했구나 하는 심증을 강하게 준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느낀 거군요. 그렇죠. 수사관들이. 그런 게 이제 이 적발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얘기를 보니까 이제 계모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에 4천만 원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상 세계에 빠져 있는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는 한 4천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뭐 시장에서 뭐 인터넷 거래한 거 한 2천 하면 6천 정도로 쓴 것 같은데 가상 세계에 있는 자기 캐릭터는 죽도록 아끼는 거고 이 아이는 그 남편하고 자기 사이에 완전히 걸림돌이 되는 사람.
없어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죠. 이 어머니는 아마 뭐 노래방에서 이제 남편이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노래방 그 도우미로 활동하던 여성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봅니다. 네. 원영군의 이제 누나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누나가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안정된 삶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매가 있는 80대 자산가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매 노인의 환심을 사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재산을 가로챈 뒤에는 잠적했습니다. 결국 덜미는 잡혔는데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 경찰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권리를 고지합니다. 판사가 발부한 집행영장이고요. 특정 경제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체포를 하는 것이고. 넓은 아파트 내부에는 고가의 가구가 즐비하고 찬장에는 고급 양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경찰이 재력가 치매 노인과 위장결혼해 90억 원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62살 여성 이모 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3년 전 치매를 앓고 있는 81살 A 씨에게 접근한 이 씨. 자신을 의료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A 씨 집을 하루가 멀다 하고 출입하더니 아예 혼인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이때부터 공범 2명과 함께 A 씨의 90억대 부동산을 차례로 처분해 6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모두 재산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속였는데 심지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대통령의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A 씨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자주 변경해 미국에 있는 A 씨의 자녀들과는 아예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행복은 1년도 안 돼 깨졌습니다. 이 씨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요구했는데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이 마무리되자 이 씨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로 전말이 드러났고 경찰은 이 씨의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매번 나오는 꽃뱀 사건이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다음에 이혼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는 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분이 이제 치매 상태가 좀 진행되고 있는 81세 노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한테 거의 매일 집에 찾아가 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그 어떤 과시도 하고 그때 하필이면 이분이 또 형제들하고 재산 분할 소송을 유리분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그 뭐 고통받고 있을 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판검사도 다 알고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믿었고 네. 매일같이 오니까 또 심정적으로 굉장히 의존하기 시작했죠. 예.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의 그 약점을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범인들은 3인일체가 돼가지고 치밀한 전략하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가가지고 뭐 펀드 깨서 그것도 뭐 자기 명의로 하고 네. 그 이후에 재산을 부부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믿게 만드는 거죠. 예.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부는 공동 재산이니까 또 재산 소송이 들어오면 뺏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위장 이혼하자. 아하, 그또 예. 이혼을 하는 거죠. 그 이혼한 해가지고 이제 그 돈 싹 빼먹고 도망간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친족 상도례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결혼한 부부끼리는 그 돈이 오고 가고 횡령 뭐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가족들이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 네. 그게 아마 이제 그 인정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결정이 되면 아마 민사로 재산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알고 뭐 소송을 하면 네. 뒤에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왜 미리 그 부분을 막지 못했을까? 자녀들이 왜 못 막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자녀들이 전부 미국에 살고 계셨대요. 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여성이 그 피해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집을 수시로 옮겨 다녔고 예.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를 단 5번에서 6번 정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단절됐죠, 자식들하고. 예.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계획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본인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 투자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예. 문제는 이제 사망자가 이제 피해자 A 씨는 이제 사망을 해버린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녀의 소송밖에 남아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뭐 경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이제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사기,
구속은 여성은 시켰어요. 나머지 네. 2명 이제 불구속했는데 아마 그 2명도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아버지가 아들들이 혼인무효 소송을 먼저 해야 돼요. 예. 그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민사를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한 34억 정도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기에서 가져간 돈. 네. 그거는 회수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분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의도적인 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신 내용 같이 이제 상담 치료를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온 상담자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네. 이 부분을 촬영하고 또 아는 사람한테 보여주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문제는 그 상담사는 우리 정말 사랑했는데 이게 네. 문제가 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고소를 한 그 피해 여성이 2분 아니겠습니까? 네. 2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상담하러 갔는데 그런 정신적인 취약점과 심리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성관계를 사실상 강제로 했다. 그러니까 준강간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예. 반대로 이제 심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상호간에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네. 또 그 동영상마저도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를 다른 그 정신과 의사한테 아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심신상실의 상태, 거의 뭐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네. 그거는 준강간이 준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어떤 미학 정도 가지고는 네.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피해자들이 최초에는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 촬영을 해가지고 유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말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이 동영상을 찍는 거는 유포하지 않는 조건 내에서 동영상은 찍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으면 이건 고소인 측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일관성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아마 경찰에서 정신 상태를 아마 그 점검을 새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처벌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비록 동의에 의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유포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성폭력 특례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뭐 아직 결혼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네. 찍어서 유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거죠. 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카메라 등 이용죄인데요. 성폭력 특례법상에. 그래서 동의를 안 받고 한다고 그러면 5년 이상이고요.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는데 그냥 유포했다 그러면 3년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예. 또 한 가지 저 네. 궁금한 것이 이제 보통 의학과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의학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동료 의사들의 증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신의 또 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사실이 됩니까? 그렇죠. 사실이 불신의 눈이 아니고 제가 일선에 있어 보면요. 예. 의료 과실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가 의사를 상대로 해서 이긴 사실이 거의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 수사에 착수를 해도 궁극적으로는 이 수술이나 시술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의사협회에다 보내가지고 동료들한테 보내서 거기에 회신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러면 그건 도저히 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요. 예. 뭐 지금 말 나오고 있습니다. 거증 책임. 어떤 그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그 거증 증거를 내놓는 책임을 피해자한테 두지 말고 의사 스스로 자기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이게 거증 책임에 전환을 시키는 시스템도 지금부터는 진짜 신속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미국 같은 외국에서는 이제 상담사의 범죄 자체를 매우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좀 약하다. 특히 뭐 경찰이나 의사, 변호사 같이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가볍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가벼운 게 아니라요. 네. 의사, 변호사는 없지요. 네. 그냥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성추행, 성폭행, 변호사가 무슨 뭐 상담 과정에서 무슨 뭐 폭행 이거에 대한 처벌은 따로 없어요. 그냥 단지 자신들 자체의 의사회라든지 변호사에서 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자체 징계하는 거 이외에 예.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좀 다릅니다. 경찰은 자신이 취급하는 어떤 그 피의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어떤 범행을 하면 독직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사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